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남북회담에 100%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진정성에 주목하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번 남북회담이 트럼프 정부가 결집해온 강력한 대북 압박의 결과라고 평가.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 외교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건설적 작용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이 육자회담 재개로 이어져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우리 측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떠맡게 됐습니다. 아울러 북한 측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주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적 위기 정세가 전면 전환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주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의 전망입니다.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외교통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네. 올 때까지 정봉조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작가들이. 네, 네. 이야, 이게 정말 배신감이 확 드는데요. 자, 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좀 어떠십니까?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시는데 좀 깜짝 네.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한밤중에 카톡이 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주로 전공이 밤중에 카톡 보내기. 이거 근절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좀 보내는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깨어있는 24시간, 깨어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널리 좋아요, 구독하기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이기 때문에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전 회담이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저희가 정동영 장관 모시고도 얘기했는데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사거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오후 회담 아마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의원님께서 혹시 남북회담 수행원 자격으로 회담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07년도에 네. 그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계실 때죠. 네. 참여정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제가 정책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당국 대표 자격으로 네. 평양을 간 적도 있고 또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왔을 때 네. 같이 참가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회담 분위기가? 그때는 회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항상 회담이라는 거는 그때는 밀고 당기기가 굉장히 많아요. 밀당. 네, 밀당이라고 예. 그러죠. 밀고 당기가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가도 네. 실제로 2박 3일이 아니라 하루가 더 연장돼 가지고 예정 없이 네. 3박 4일이 된 적이 있고 한 번은 저희를 싣고 가려고 했던 대한항공 전세기가 승객 승무원들까지 다 하룻밤 잤습니다. 고려 호텔에서. 승무원들까지요? 네, 왜냐하면 승무원들이 대기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국제 항공 규약에 따라서 비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이 북측 관계자들이 나가서 저는 이제 고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승무원들 대한항공 승무원들하고 같이 이제 안내를 해서 고려 호텔에서 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여성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서 화장품을 다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만일의 사태에 늘 준비하시는구나. 예. 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네. 대통령도 왜 정상회담 하루 더 네. 계시다 오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자 그랬는데 네. 안 된다고 그러셨죠. 아, 그랬나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국제항공 규약에 따라서 비행을 못하면 이분들 야근 수당은 북이 줍니까? 남이 줍니까? 그때는 전세기 계약을 예. 우리 한국 정부가 했기 때문에 예.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네. 비용은 우리가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근데 그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해서 근데 그 승무원들은 되게 재밌어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면 언제 우리가 고려해서 한번 자보냐 이런 그렇긴 예, 하겠네요. 기억들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남북 간의 회담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일반 그 국가 간 회담 당시에는 사실 충분하게 한 몇 달에 걸쳐서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장관급 대표가 간다든지 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에는 네.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이제 합의서 자체는 좀 요식행위고 아하. 그 합의서 이외에 예를 들면 대표 간의 어떤 네.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 합의서는 이미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형태죠. 근데 이 남북 그 회담은 합의서가 진짜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한 40여 시간 정도를 예. 거의 밤샘으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40시간 잠을 안 주무시면 졸려서 어떻게 회담이 됩니까? 그때는 졸리지도 않습니다. 야, 그때는 졸리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잠을 잊은 그대에게 예. 네, 40시간을 잊고 회담을 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리선건 위원장이 오후에도 회담이 잘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이제 통하게 그냥 다 까놓고 합시다. 막 이렇게 아침에 저는 홍 의원님만처럼 네. 경험은 없습니다만 네. 북한은 이제 자기 장소로 가서 점심 먹으면서 다시 훈령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틀어질 수 있는 고비가 하나 있었던 건데 네. 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일사천리로 가자는 거라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사천리로 가자. 대개의 경우에는 오후에 좀 회담이 꼬일 거다. 특히 이제 이슈들이 개성공단, 비핵화 문제, 등등 나오면서 상당히 꼬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준영 교수님 먼저 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일사천리긴 일사천리인데 네. 꼬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저는 네. 이번에 그 신년사 때부터 그렇고요. 오늘 네. 아침에 시간도 우리 쪽에 맞췄고요. 장소도 우리 쪽으로 왔고 네. 격도 우리한테 딱 맞췄단 말이에요. 네. 저는 어떨 때는 이 협상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저쪽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진정성 있게 남쪽에게 선물을 준다? 북측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성실한 다음에 만약에 요구할 것들이 있더라도 다음에 할 것이다. 나는 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만약에 요구를 해도 네. 그래서 오늘은 큰 문제는 없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네. 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원님. 저도 이제 전직 통일부 출입 기자니까요. 네. 장차관이 동시에 뜬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하면 차관은 남아서 이제 실무를 챙겨. 통상적으로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과거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든 또는 이제 장관급 회담 네. 하면 대표로 이제 통일부 장관이 가면 네. 차관은 이 서울사무소 본부라고 네, 하죠. 예, 서울 본부를 지키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예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과 차관이 같이 갔는데요. 네. 아마 그거는 통일부에서 이 밝힌 바와 같이 네. 회담이 이번 한 번을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여러 실무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천혜성 차관이 이후 실무회담을 사실상 이끌어갈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 회담의 어떤 이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는 키맨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도 마찬가지죠.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이분 63년생이더라고요. 예, 네.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분이. 천혜성 우리 천혜성 차관이 61년생인가 그럼 2살 정도 차이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종수 부위원장은 여러 차례 회담에서 네. 만난 접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사이고 천혜성 차관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갑자기 안다 그러니까 궁금해진다. 어떤 분이에요? 지금까지 남북 대화 오랫동안 네. 조평통 내지는 이제 통일전선부 측에서 해서 나와가지고 남북 대화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네. 과거에는 좀 더 실무급으로 나와서 남쪽에 방문한 사례도 여러 번 있고요. 또 여러 회담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그 리성건 위원장은 엄청 센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전정수 부위원장이 과거 개성공단 2년 전에 그 개성공단 회담을 깰 때 네. 깼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그거는 회담 체계를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전정수 부위원장급이 네. 그 당시 지금보다 급이 더 낮았잖아요. 그 회담을 깨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다 위에 지령을 받고 훈련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예, 경우는요. 예. 우리도 다 상의합니다.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상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이분이 뭐 강경파다 이런 네, 건 아니고 예. 남쪽의 현실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17차례 회담 경험이 네. 있고요. 또 일종의 북한의 외교 통의 집안의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북한의 금수저. 예. 북한의 금수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오히려 이성권과는 오히려 균형을 이루는 좀 강경하면서도 기선을 제압하는 것에 비해서 또 전정수는 네. 상당히 외교적인 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해박한 그렇게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리성건 위원장은 흑수저예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남북 회담을 해본 경험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대남 사업을 해왔던 통전부 출신들이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은 어쨌든 이번 회담은 특히나 그 최고 지도자가 사실 핑퐁 하면서 이루어지는 회담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뭐 자기가 틀고 싶어서 틀고 뭐 이런 성격은 회담은 아니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아마 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표단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지금 사실 평창 얘기 다 나왔죠. 이산가족 얘기 나왔죠. 나올 얘기는 좀 나왔거든요. 언론이 예측했던.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도 네.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의제는 없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네. 내용만 확정된 의제고요. 네. 나머지는 의제가 없습니다. 의제가 없다는 거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는. 예, 모든 의제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을 다 네. 얘기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북도 자신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합의문에 또는 네. 그 기자회견 장시에 발표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그거는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같이 하고 네. 공통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합의문에 담겨지는데 마치 그게 전체인 것처럼 오해가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우리 김 박사님 나중에 또 설명 좀 네. 해주실 텐데 어느 나라든 외교회담을 하면 합의문에 담기거나 언론에 브리핑하는 건 전체 내용이 10%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밝혀지지 않는 건데 네. 이후에 추후 회담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회담 체계 속에서 그러한 논의 내용들이 계속 숙성되고 논의돼가는 과정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네. 비핵화가 논의가 됐다 그러면 논의가 안 됐다면 또 욕할 겁니다. 이렇게 네. 비핵화 논의조차 꺼내지 못했다. 보수 여당이 라고 반드시 얘기할 거고요. 비판하겠죠. 자, 비핵화를 꺼냈다 칩시다. 네. 그럼 북한이 거절할 거 아닙니까? 또는 그렇죠. 북한 쪽에서 북한이 이거를 무시했다. 야, 이것도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자체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도 보시면 네. 북한이 틀 것이다. 예. 뭐 점심 먹고 오면 틀 것이다. 이런 예. 것들이 내부적으로 생성된 일종의 계속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 거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지대 이 부분을 성과를 자꾸 좀 낮게 보는 그리고 뭐 희망을 좀 줄이는 현실적이라는 것도 좋지만 네. 때로는 좀 분위기를 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듬을 좀 타야 된다. 언론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이 좀 조심해야 된다. 리듬을 타야 된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듣고 와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지금은 이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요? 야구에 네. 이제 빅볼, 스몰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빅볼이라고 하면 홈런 치고 네. 공격형 야구 해가지고 이제 대량 점수 내는 빅볼이라면 예. 스몰볼은 안타 치고 나오면 번트도 되고 도루도 하고 예, 해가지고 예. 어떻게든 점수를 내는. 내려는 예. 짜내기 야구라고 예, 예. 흔히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건데 지금 남북 관계나 한반도 상황이 어떤 빅볼, 그러니까 큰 거 한 방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마치 빅볼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말로 없는의 대역전극. 네. 뭐 회담 한 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누가 이끌어내겠습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못하실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작은 성과라도 그 성과를 만들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마무리를 잘 짓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모든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인내력과 좀 장기적 전망, 비전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인내력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자꾸 언론이 그 보수적 관점에서 고춧가루 뿌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네? 리듬을 좀 타줘라.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을 좀 김준영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약하게 보이지 않겠다, 원칙 네. 지키겠다 예. 말씀하셨고 네. 통일부 장관도 가면서 예.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미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확실하게 믿어달라는 네.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니까 좀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쭉 기자들이 정리한 그 대화 전문록을 쭉 봤는데요. 날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이 먼저 시작을 해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평창이란다. 평양에서 내려오시기에 불편함이 있지 않으셨냐. 이러니까 굉장히 그 날씨가 안 좋아서 꽁꽁 얼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연계의 날씨보다 남북 관계가 훨씬 더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두꺼운 얼음 밑에 계속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그 남북 관계를 좀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 얘기를 했어요. 2000년 6.15 공동선언 얘기하면서 또 본인의 조카 얘기를 꺼내요. 2000년생. 조카 얘기를 하면서 걔가 18살이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거다. 우리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니니?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저는 보여요.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온 거 아닌가 싶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화를? 아니 상당히 준비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면 아예 오픈해서 공개로 하자라는 정도로 그렇죠. 자신감을 보여주는 깜짝 놀라 게 기자 선생들 어차피 궁금해서 온 것 같은데 네. 공개로 해버리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신년사에도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제재에 쫓겨가지고 나온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당하게 나오겠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평창을 성공시켜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선물을 주러 온다. 이런 입지에 대한 일종의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저는 옛날 북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북한 영화. 예, 86년에인가만 만들어진 영화인데 일본 사회에서의 그 남녀 간의 사랑 얘기인데요. 일본? 예, 일본 사회 이제 청년계하고 민단계 남녀 간의 사랑인데 제목이 봄날의 눈석임이라는 영화예요. 봄날의 눈석임. 이 눈석임이라는 게 우리 순수 우리 말인데 이 눈이 어떻게 녹는지 아세요? 눈이 이렇게 외부부터 녹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녹아요. 그게 이제 눈석임이라고. 자연계의 섭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눈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겉으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눈은 그대로 있으면 이게 줄어들어요. 눈이. 아 맞다. 부피가.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네. 안에서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의 주제가 이제 봄날의 눈석임이라는 거는 화해협력이 안에서부터 만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이 오해를 풀면서 이제 봄날의 눈석임처럼 다시 이제 화해한다 이런 내용의 줄거리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과거 이제 그걸 이제 통일부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북한 영화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마 이 리성건 대표 얘기를 보면서 지금 그런 뜻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남북 관계가 지금 1월 달에 한반도 기후처럼 굉장히 쌩한 상황인데 결국은 그 안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또 잘 돼서 저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좀 연계된다면 안에서부터 찬 기운이 좀 녹아내리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는데 북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은 일단 우리에게는 휴머니즘적인 거지만 북한으로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니까 받아들일 경우에라도 북한은 다른 부분에 카운터 제한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운터 제한. 뭐가 있을까요? 카운터 제한. 글쎄요. 확성기 같은 것들은 물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가 또 다르게 주장하는 게 이제 또 지난번 7월에 이제 제안한 게 이제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니까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같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홍익표 의원님께서 라디오 방송 인터뷰 아침에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북핵 문제까지 의제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김준영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한국을 두고 핵갑질을 할 수 있다. 작년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핵갑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하는 대목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해 얼마나 전쟁 위협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막 금도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또 우리끼리는 또 풀 수가 없어요. 남북이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또 미국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홍 의원님 어떤 지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핵 문제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 우리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남북 간의 의제만은 아니고요. 이것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미회담 또는 뭐 북미중, 뭐 남북미중 4자회담 또 6자회담 더 큰 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 다자간 국제회담이 이 병행돼야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진전이 될 텐데 그 얘기는 즉 남북 간에도 논의할 수준이 있거든요. 즉 합의를 못한다고 해서 논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돼서 남북 간에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평화 체제, 평화 입장. 과거 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이 종전선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기억을 잘 이제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는데 남북미중 3자 또는 4자가 그 종전선언을 하자. 즉 우리가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핵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그 회담의 특징을 보면 북한과 미국이 사실 테이블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한국과 중국이 중재해서 때로는 한국도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도 미국을 설득하고 또 북한도 같이 설득하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이? 그렇습니다. 북미가. 북미겠죠. 북미가.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게 당신들이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리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흡수 통합하려고는 의지를 미국은 갖고 있지 않다. 선제 핵 공격 의지도 미국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런 회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미국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북한이 요구하는 건 이거고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라는 걸 우리가 전달을 하면 그런 걸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앉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핵 문제도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는 자동차에 두 바퀴야. 그렇죠. 뭐 수레를 끌 때 바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건데 과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약간의 시간적 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은 6.15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북미 정상회담 그때 미국과 북한이 그 올브라이트하고 조명록 차수가 당시 워싱턴과 평양을 왔다 갔다 했죠. 반면에 2007년 같은 경우는 2.13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6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7월 달에 그 우리 측 대표가 평양에 가면서 그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때로는 북미회담이 앞서가고 때로는 남북회담이 앞서가지만 하나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북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음은 북미가 만날 차례네요. 그렇게 돼야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이후에 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있는 거고 중국의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이게 뭐 합의를 못 하더라도 일단 의제를 던져놓고 쟁점 토론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깨지면 또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정확하게 우리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번에 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간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 합의문에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은 이제 합의문에 안 넣더라도 저는 이렇게 허심탄회 얘기할 때 우리의 뜻을 충분히 알려야 되고 북한이 어느 정도 강경한 수준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조건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거 없이 후속 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지금 중국에서 쌍중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한반도 평화에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쌍중단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미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네네. 위해서 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했어요. 중단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언론은 4월 중순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고. 네네. 자, 그러면 북한도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북이 좀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언 이후 60일이 지나면 대화의 신호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조셉 윤 등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해주면 좋죠. 근데 협조 좀 이제 해줘라. 고전에 이 쌍중단론에 대해서 이 우리 정부는 사용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이제 쌍중단이라는 합법과 불법을 교환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규정을 했고요. 예. 또 하나 약점이 뭐냐면 북한이 완성을 선언했는데. 네. 무슨 중단이냐 하는 쪽에 보수 쪽에 그렇죠. 이제 주장이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다면 지금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네. 뭐 1년에 2번 하니까 네. 8월까지 이렇게 합치면 아, 한 그게 번으로? 한 번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가 한 번으로 이제 퉁치자. 4월까지가 아니라 네. 8월까지도 연기시킬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의 외교력과 대북 협상력을 높여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협상의 자세를 끌어낸다면 네. 미국은 좋죠. 오히려 미국은 압박만 하다가 네. 오히려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을 스스로 굴복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파들이 있었는데 네. 한국이 퇴로를 열어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다가 네. 저는 아직도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해봐라는 측면이 굉장히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해버리면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를 다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네. 앞으로도 계속 주인공을 만들어 나가면 아하. 이 부분이 선순환 구조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는 겁니까? 아, 저는 받고 우리는 평화상 가져오고 우리 평화 가져오고 네. 되죠. 아,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고 네, 노벨 평화상은 상은 예, 좀, 예. 그냥 트럼프 10개라도 대표가 받으시- 주고 싶습니다. 10개라도 주고 올려줄 수 있으면. 아, 한반도의 평화체제만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10개라도 주고 싶다. 재밌네요. 자, 근데 의원님, 그 보수 쪽에서는요, 제가 어쨌든 이제 기자 입장에서 네. 그 반대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 한미연합훈련, 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늘 지금 분단된 지가 언젠데, 그거를 왜 훈련을 연기를 하냐? 네. 해야지. 네? 빨리 해야지. 그 그- 시간을 정확히 밝히라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왜 한숨 쉬세요? 그 안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늘 안보 전문가인 척해서 제가 그러는데 아, 유승민 대표는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까? 원래 경제학자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국방위원장을 했을 뿐인가요? 뭐 그거는 뭐 제가 그 안 계신 분 얘기는 그런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왜 하죠? 그러니까 저는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도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 저는 이건 또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이 필요한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미동맹을 그런 차원에서 수단적 차원에서 네. 정책 수단 차원에서 그 한미동맹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네. 한미동맹을 위해서 전쟁을 하자?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돼도 좋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도적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에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마, 우리에게 네. 도발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면 네.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군사훈련을 약간 뭐 조정,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쌍중단 이런 게 중단이나 뭐 축소 이게 네. 불편하면 네. 그냥 저는 조정이라고 할게요. 조정. 예, 네. 조정을 해서 쌍조정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어차피 4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네. 다른 훈련과 중복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규모나 성격을 섞어서 하거나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조정을 통해서 약간의 성의를 보이고 네. 북한이 당장 저는 모라토리엄 안 할 겁니다. 다만 사실상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그 앞으로부터 한 3, 4개월 동안 네. 실제로 북한이 못하죠. 이 미사일 실험이나 네. 핵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네. 대화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저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네. 북미 간에 일단은 낮은 차원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오늘 회담 분위기만 놓고 보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도발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민족적 대사라고 했거든요. 예. 평창 올림픽이. 그러면 안 한다고 보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2달. 그러면 따져보면 사실상 100일이 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상 모라토리엄으로 예. 우리가 보고 그럼, 쌍조정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자꾸 북한에게 네. 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외교라는 거는 네. 실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때로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실험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가 아니라 네. 북한이 한 3, 4개월 정도 하면 사실상 미국 아까 조세빈 대표 얘기한 네. 것처럼 그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그 워딩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의 입장에서도 훈련 중단이 아니라 최소한 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예. 서로 간이 이런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명분이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들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셉 윤의 60일 법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직접 조셉 윤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화성 13을 쏘고 나서 60일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사실 못 참고 사실상 핵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조셉 윤이 한 얘기가 우리 60일 법칙이 있는데 북한한테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 아하. 60일 좀 참아달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73일인가 74일을 쉬었죠. 예. 화성 15까지. 예. 그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에서의 그 말 공방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고요. 아. 그래서 사실 그 화성 15까지 굉장히 가속을 냈고 그 중간에 조셉 윤이 실제로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다 하고 나중에 보자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아, 우리 핵무력 완성하고 완성하고 그다음 나서 봅시다. 사실 그래서 숭타오도 안 만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시 북미가 대화할 여건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오늘부터 그 올림픽 휴전까지 계산을 하면 76일이거든요. 이 사이 기간 동안 정말 아무 일이 없다면 사실상 쌍조정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것으로 밀고 계시는데 뭔가를 네, 쌍조정. 본인의 뭐를 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봉주 의원을 좀 닮아가시고 제가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별로 안 친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두 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꿈보다 해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너무 해석에만 몰두해 있는 거 아니냐. 실제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좀 차갑게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 네. 의원님 어떻게? 저도 진짜 차갑게 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큰 기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리어 그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네. 자꾸 이 처음부터 모든 거를 꼬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저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됐잖아요. 나는 100% 지지한다니까 네. 깨갱했죠. 이 길이 아닌가 봐. 트럼프가 그래서 정복이었던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정복이 아니라. 뭐 정부는 아니더라도 네. 갑자기 문바가 돼버린 거죠. 트럼프도 문바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 일은 아닌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해봤자 성과가 없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걸 얘기할 거예요. 뭐 남북 회담 해가지고 야 네. 비핵화 문제 제기 못하고 그거 합의 못 끌어냈다 이런 얘기를 세게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이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 네. 뭐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네. 뭐 진짜 트럼프 대통령 그 할아버지가 와도 남북 관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계적이고 굉장히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네. 차분하게 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도리어 자꾸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했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외교 이 관계나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네. 이 빙산이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체 밑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네. 그 이해가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일부러 안 보거나 알면서 진짜 아니면 무지하거나. 무지하거나. 네. 저쪽 늘 자유당이나 이쪽이 학습 능력이 없어서 제가 늘 걱정이 있긴 합니다만. 공부를 좀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근데 공부를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보시면 다 차갑게 봐요. 저도 네. 차갑게 보는데 우리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흥분 안 하고 있는데 왜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 처음에 아까 제가 조셉 위원 얘기한 거는 그리고 틸러슨이 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는 그냥 탐색적 대화는 쉽게 만날 수 있지 네.
미국은 비핵화를 아직 고집하고 있고 네, 예. 북한은 아직 핵을 인정하는 군축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 결국 어느 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쉬운 얘기가 절대 네.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보면 그 교황께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발표하셨어요. 네, 우리 들었습니다. 회담에 맞춰서 발표를 네, 하셨는데, 고맙게도. 예. 네. 남북 대화를 전 세계가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이제 평화의 사도가 나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 시간이 없어서 너무 교황님도 안타깝네요. 문파가 됐네요. 너무 문법 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그 예. 저쪽 아니 근데 시각에서. 제가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지 않는데 일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굉장히 강조했고 10억 엔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난데. 30초씩만 네. 이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만 말씀을 듣고 다음에 다시 모셔야 되겠다. 다시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네, 어쨌든 우리가 다 조사 다 네. 해서 한일 간의 지난 12월 29일 네. 2015년에 있던 합의가 잘못됐다 해서 네. 되돌리는 조치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물론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 합의를 백지화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그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일본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네. 이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네. 것을. 김 저는 교수님. 사드 해법이 우리한테 좋은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간단하게 김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한테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위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평화의 완벽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